정부가 미국산 사드를 국산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한때 국산 명품 무기로 불렸지만 납품 과정에서 결함이 잇따라 발견된 K11 복합형 소총은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전력 증강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헬셈 체계 개발 기본 계획과 신형 호위함 물산급 배치 3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K11 복합형 소총에 대해서는 중단 결정을 내렸다. 군 당국은 적어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엇의 국산화 버전인 엠셈의 양산 단계에 이미 진입했고, 이어 사드의 국산 버전인 엘셈마저 자체 개발해 미사일 방공방 전체의 국산화를 시도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엠셈 사업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달 중으로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헬셈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체계 개발은 무기로서 성능을 가진 완제품 상태를 말하며 2단계에서 성능 평가를 거치면 양산 단계로 진입한다. 체계 개발은 사업비 9,7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체계 개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양산 및 전력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방사청은 엘리셈은 적이 항공기 및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핵심 시설을 방어하고자 국내 연구 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당분간 미국산 패트리엇과 한국형 패트리엇인 엠셈, 미국산 사드와 한국형 사드인 엘셈 등을 혼용하며 상황에 따라 한반도 상공의 최대 사중의 방공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패트리엇과 사드를 엠셈과 엘셈으로 대체해 미국의 천문학적 무기 구매 요구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의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신형 호위함 물산급 배치 3건조를 위한 체계 개발 기본 계획도 의결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체계 개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울산급 배치 3은 3,000톤급 신형 호위함 건조 사업을 말한다. 배치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뜻하며 배치 I, 배치 2, 배치 3으로 갈수록 함형 발전과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방부, 방사청 순회 모인 전력 증강 최고 의결기관 방추에서 결정 현재 미군은 20km 내외 저고도에서 패트리엇, 50에서 150km 고고도에서 사드, 150에서 500km의 초고고도에서 SM-3의 3중 방공망을 형성한다는 개념을 따르고 있다. 주한미군은 여기서 패트리엇과 사드를 도입해 한반도의 2중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국산 요격 미사일인 엠셈과 엘셈이 가세한다면 패트리엇, 엠셈, 엘셈, 사드의 4중 방공망이 한반도에 갖춰지는 셈이다. 또한 현재 해군이 함정에 탑재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선제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도입도 논의 중이어서 한반도에 총 5종의 방공망이 갖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은 패트리엇과 사드로 당분간 2중 요격망을 운영한 뒤 엠셈과 엘셈이 완성되면 일시적으로 패트리엇, 사드, 엠셈, 엘셈 등 4중 방공망을 혼용하고 점차 국산 엠셈 및 엘셈 위주의 2중 방공망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5년 9월 서해 서북 도서에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처음 실전 배치하고 2017년 11월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엠셈은 천궁의 성능을 개량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 당국은 엠셈 실사격에 성공한 2017년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엠셈의 양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엠셈을 1, 2차로 나눠 양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이 지연됐지만 다시 양산 결정을 내려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이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엠셈 양산과 관련해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리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후년부터 7에서 8년 걸리는 사업을 한다면 2022년까지 우선 가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옮겨 탈 수 있다고 말했다. 엠셈 양산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헬셈 개발도 본궤도에 오르면 더 나은 무기체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게 효과적 방법이 아니냐는 취지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력화 이후 30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양산을 1, 2차로 분리해 우선 기여한 물량을 전력화하면서 잔여 물량은 향후 헬셈 개발 경과를 보면서 성능이 향상된 요격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엠셈 사업이 지연되자 국방부는 지난해 8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엠셈 양산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안에 따라 엠셈 7개 포대를 2021년에서 2023년 전력화한다는 것이다. 엠셈 양산 결정에 이어 헬셈도 본궤도 올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 수출 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엠셈 전력화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에 상존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구비 차원에서 엠셈을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할 필요가 제기됐고 전시작전 통제권의 적기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수출 기반 조성 측면에서도 잠재적 수출 대상국은 생산국가의 전력화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무기의 신뢰도를 평가하므로 엠셈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 수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는 요격 성능이 더 향상된 무기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것을 좀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를 검토해봤지만 좀 여의치 않아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 계획대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 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지난 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세계방산 시장 연감에 따르면 미국 무기를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구매한 나라 1에서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 106억 3,900만 달러, 호주 72억 7,900만 달러, 한국 67억 3,100만 달러 순이었다. 현재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미군에서 수입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엇의 가격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패트리엇 1개 포대는 총 8개의 발사대와 통제소,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다. 1개 발사대에 4발의 미사일이 배치돼 패트리엇 1개 포대는 한 번에 총 32발을 쓸 수 있다. 패트리엇 1개 포대가 2회에 걸쳐 쏠 수 있는 미사일 64기를 갖추려면 약 5,6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패트리엇 가격의 3배 수준이다. 사드 1개 포대는 미사일 인터셉터 48발과 발사대 6개,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다. 사드 1개 포대 구축 비용만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추가로 수입이 검토되는 SM-3 유격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약 200억 원에 달한다. 패트리엇, 사드를 국산화된 엠셈과 엘셈으로 대체하면 무기 구매에 있어 천문학적 수준의 절감이 기대된다. 군 당국이 엠셈과 엘셈을 개발해 패트리엇과 사드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기술적 능력과 자신감 또한 의미 있는 국가적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당국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 미국이 F-35 구매 대가로 내걸었던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미의회 차원에서 거부하자 4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기로 결론 내리고 사업을 추진해 4대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한 상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전투기 제조 가능 국가로 올라서게 됐다. 또한 엠셈의 양산 및 향후 예정된 실전 배치와 엘셈 개발 본격화에 따라 한국은 요격 미사일 제조 국가로 자리매김해 미사일 방어체계 수출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국신형 SRBM, 사드 등 한국 MD 방어에 취약 38 노스.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에 일기고한 글에서 북측의 최신형 SRBM인 KAN-23, KAN-24 등은 남측의 패트리엇, 사드 등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만 남측의 요격 능력에 대해 여전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엘먼 연구원은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남측의 2개 지상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주요 자산 및 위력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엘먼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2017년 한국 정부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및 운용이라는 미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이는 팩3와 합쳐져 광범위하고 상향된 방어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KAN-23, KAN-24는 북한이 작년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한 2가지 SRBM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2가지 SRBM의 최고 비행고도는 600km 이상이지만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때 고도 50km 정도를 넘지 않는다며 이는 기존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과 다른 점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만약 위성 항법 수신기의 지원을 받거나 관성 항법 장치가 장착된다면 KAN-23, KAN-24 등은 뛰어난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존 재래식 고폭발성 탄두를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군사적 가치를 보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엘먼 연구원은 사드 레이더인 AAN-TPY-2 및 한국군의 그린파인과 같은 장거리 레이더로 적군의 미사일을 조기 탐지해 패트리엇의 사격 관제 레이더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KAN-23, KAN-24는 장거리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는데 스커드형 미사일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화성-5와 마찬가지로 KAND와 킬체인의 조준에 취약하다면서 다만 그 기동성이 요격 과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38노스 등의 향후 보도 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의 지상수송 완료 노후장비 교체.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9일 한밤중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시작해 이날 오전 6시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주한미군의 성주기지 지상수송을 지원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상수송은 성주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사드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은 공사 장비 및 자재 등을 헬기로 이송했지만 일부 장비는 규모가 커서 육로 수송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장비 수송이 추가 배치를 위한 작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작년 8월부터 사드 기지 내 장병 숙소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미 군 당국은 같은 해 7월 경북 성주군을 사드 기지 부지로 정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거세게 반발했지만 같은 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여파 속에 성주골프장이 대체 부지로 확정되고 사드 배치가 추진됐다.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고층 방어체계다. 고도 40km 이하의 하층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2월 국방부에 성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 제곱미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조했다. 아마 여러가지 용역을 의뢰해서 곧 이것도 예산이 편성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바다가 삼면이고 대양 해군을 꿈꾸고 이제는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한반도 주변과 대륙을 더 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 또 우리 조선업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공군력, 육군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 해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이지스함도 몇 척이 더 나와야 된다고 했다. 제동 걸린 경항공모함 사업, 내년 예산 달랑 1억 원. 어제 국회를 통과한 국방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래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이 사실상 모두 삭감됐습니다. 시작부터 의구심을 불러왔고 예산도 깎이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래 해양안보작전을 주도할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로 경항공모함을 꼽았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강대국들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한 해군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국방부가 확정한 국방종기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내년 국방예산에서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은 거의 삭감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 비용으로 요구한 101억 원 가운데 1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4% 늘어난 52조 8,401억 원으로 확정되고 군위성 통신체계 등 14개 방위력 개선 사업과 병사용 마스크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과는 대조됩니다. 군 관계자는 기획재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나 연구 용역 등 선행 조치가 우선이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의욕만 앞선 셈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항공모함의 수직이 착륙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싣겠다는 계획도 수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전 반경이 짧은 한반도에서 한 척당 수조 원이 예산이 드는 경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사업이 순항할지는 의문입니다. 국방부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 용역 등은 할 수 있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항공모함급 돛단배 개발 작업 순항 4년 뒤 푸른 바다 누빈다. 스웨덴에서 2024년 완성을 목표로 개발 중인 범선 오션버드의 항해 상승도 5개의 돛을 이용해 길이 200m에 이르는 선체를 풍력으로 움직인다. 월레뉴스 마린 제공. 깔끔한 흰색 도장을 한 선박이 푸른 바다를 가른다. 선체의 전체적인 형상은 여느 대형 선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갑판 위에 솟은 기둥 5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굴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고 화물칸이라고 하기엔 너무 얇다. 기둥 5개의 정체는 바로 돛이다. 과거 대항해 시대를 누볐던 범선이 바람을 동력으로 삼기 위해 펼쳤던 돛을 현대에 재현한 것이다. 2024년 첫 항해를 목표로 스웨덴 조선업체인 월레뉴스 마린이 스웨덴 왕립공과대 해양기술업체 SSPA와 공동 개발 중인 새로운 화물선의 상승도다. 배의 이름은 오션버드이다. 덩치가 어마어마하다. 배수량 32,000톤급의 길이가 200m 혹은 40m에 이른다. 군함으로 따지면 해양전력의 한도를 바꾸는 경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 수준이다. 거대한 덩치를 견인하기 위한 돛은 갑판에서 최대 80m까지 솟아 있다. 다만 돛이 바람에 펄럭이는 천이 아니라 딱딱한 강철과 복합 소재로 돼 있다. 연구진은 고체로 만들어진 돛을 써야 파손 걱정 없이 바람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돛은 풍향에 따라 360도 회전하며 풍력에 따라 3단봉처럼 길이를 늘리거나 줄여 추진력을 조절할 수 있다. 오션버드 건조 계획은 지난 9월 공식 발표됐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긴가민가 하는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개발 작업은 최근 순풍을 타고 있다. 지난달 연구진은
길이 7m짜리 모형 오션버드를 만들어 스웨덴 근처 바다에 띄우는 야외 시험 장면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모형 오션버드에 사람이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하는 돛 한 개를 설치해 실제 바람을 맞으며 작동시켰다. 율리세 도메 스웨덴 왕립공과대 프로젝트 책임자는 시험 기간에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아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 운항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도 배는 의도한 대로 잘 움직였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조만간 돛 4개를 탄 좀 더 진보된 모형 오션버드를 띄울 예정이다. 특히 이번엔 사람이 조작하는 리모컨이 아니라 자동으로 바람의 흐름을 읽어 돛의 각도를 바꾸는 센서가 설치된다. 기술적으로 실물 오션버드에 더 가깝게 접근한 것이다. 이달부터 연구진은 물을 채운 대형 수조의 모형을 띄운 뒤 높은 파도를 만들어 배가 받는 충격이 돛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고 있다. 오션버드는 왜 등장한 걸까?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 규제에 대응할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2018년에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IMO의 규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배를 계속 띄우기 어렵다. 비슷한 덩치의 디젤 엔진 배는 하루에 120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지만 오션버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 이하인 하루 3에서 12톤에 불과하다. 소량의 이산화탄소는 풍력에 의지하기 어려운 연안에서 보조 엔진으로 운항할 때만 생긴다. 올해부터는 선박연료 속황함량의 상한선 기준이 3.5%에서 0.5%로 대폭 낮아져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졌다. 현재 한국 등 세계 조선업계에선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선박을 현실적인 대처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션버드처럼 바람에서 동력을 얻는다면 근본적인 대안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오션버드는 다소 느린 게 흠이다. 평균 시속이 10노트인데 대서양 횡단에 12일이 걸린다. 디젤 엔진 배의 60% 속도다. 하지만 화물 운송량은 디젤 엔진 배와 대등하다. 연구진은 오션버드를 차량 7,000대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는 자동차 운반선으로 개발하고 있다. 오션버드 연구진에 속한 제이콥 구텐켈러 스웨덴 왕립공과대 교수는 지난주 CNN을 통해 최근 탄소 중립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사람들은 다소 느린 속도로 운항하는 배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